그 북한과 한국 사이에서 한국이 아무리 해도 북한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그 연평대 박광자 사건 이후에 그 식량원도 안 해주니까 지금 북한에 배급하는 못 받는 사람이 88% 이상 된다고 그러고 군인들도 보고 제대로 보고 못 받는데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나 스스로 나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자본주의화되는 것도 우리가 북한에 주는 하나 지렛대 중에 하나고 그 김정일의 불안이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카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는 관계가 말씀이 아니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중 관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세미나를 2번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대체로 중국과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과거에는 한 5년이었는데 지금 1, 2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조선산업도 이제 미국 구라파가 100년, 200년 갖고 있던 걸 미국이 가져왔던 것을 일본이 가져왔다가 다시 한국이 다 빼앗아왔습니다만은 중국이 한 2,000개의 이제 조선소가 있고 우리가 벌크소는 이미 뺏겼고 그다음에 이제 LNG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심해 탐사선 그런데 그것도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이제 중국의 하이엘이 IBM에 산 것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CS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일본은 쓰러졌고 한국이 앞서지만 중국이 바짝 따라오는 것은 HTC의 대만 것도 중국의 기술이 그냥 갈 수 있는 거고 중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중국 하이엘도 이제 여러 면에서 기술을 갖다 외국의 어떤 기술을 R&D 하기 때문에 빨리 우리보다 훨씬 빨리 학습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옛날부터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영국이 런던 자본시장으로 세계 지배했다. 미국 20세기에는 월가의 자본시장을 세계 지배했으니 우리도 그것을 발전시키자 하는 것이 있는데 자본시장이 발달한 것이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가 홍콩인데 그것이 그대로 중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약점이 있지 않느냐. 일본과 지금 중국은 구라파에 있는 많은 원전 기술 R&D 합니다. 그거 M&A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외로 중국의 이제 그 서비스업이라든가 지식산업이 21세기의 주도적인 산업인데 거기서 빨리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제조업만 보지 말고 식물 경제만 보지 말고 이런 가능성. 또 중국의 대학이 우리보다 훨씬 우수하지 않습니까?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 대학도 우수하고요. 세계적인 수준인데 이런 걸 볼 적에는 중국 경제 약점을 한쪽만 봤기 때문에 조금 오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하고 할까요? 하십시오.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인데 저희 신문 보도에 보면은 그다음 대권 경쟁에서 야당이 이길 가능성이 많다. 박근혜는 처지고 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것도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을 앞두기 시작했단 말이죠. 추세가 계속된다면 어떠한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좌파 자본시장은 이제 유리로 무슨 이 선언을 갖다 관철하자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되면 연방제 통일돼 되고 만든 말이야. 그러면 이게 남북한이 다 자경화돼 버려. 중국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걸 감지해서 반대하지 않아 반대하지 않는다 하면 남한도 북한을 잡아서 자기 품으로 들어온다. 좌파가 다 지배하게 된다. 그러면 한국이 일본과 떨어지고 미국과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번째 선생님께 답변드릴게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비슷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좀 넣고만 해요.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뼈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압도적인 국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신경 혼자를 지켜도 한국을 빼고는 다 앞서고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사상적으로는 밀려요.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게 그건데 사실상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북한을 총체적으로 다 앞섰다고 보는 거 단정하는 건 무리라고 봐요. 적어도 여기서 정치 맥락에서의 아이디올로지컬 컨프런테이션 그거는 북한이 상당한 레버리지를 쥐고 있어요. 사실은. 또 그냥 보십시오 지금.
그리고 지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좋은 지적하셨는데 바로 그게 있기 때문에 북한이 끝까지 남한에서 끈을 포기를 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 사람들은 이쪽 좌파 쪽에만 잘 구슬 두면은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보다 없죠.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유일한 북한의 희망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뼈 아픈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가다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뼈 아픈 거죠. 근데 여기 뭐 지금 남한 고정 간첩 뭐 6만 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아픈 데를 지금 쥐고 있어요. 북한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지금 북한에. 근데요. 지금 중국을 북할 때 제가 뭐 아주 비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대부분 중국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도 앞서고 있고 뭐 국제적인 데이터를 제보세요. 없어요. 그 신문에 대충 나오는 거지. 아니 그 데이터를 보세요. 뭐를 앞섰다는 게 우리나라는 뭐 없어요. 그 단편적으로 나오죠. LNG선 드디어 수주. 아니 그 한척 수주하는 거고 우리나라 현대주목을 앞선 겁니까? 없어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테크놀로지컬 트랜스포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안 돼요, 절대로. 근데 해방 이후, 그러니까 2차 세대 이후에 테크놀로지컬 트랜스포를 이 정도로 쉽게 받은 국가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일본의 역할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갖고 죽이면 살기면 뭐라 해도 일본도 할 말이 있는 게 아니, 기술을 줍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어떻게 반도체를 만들어, 어떻게 자동차를 잘 만들어요? 이게 한파리 국가가. 다 줬잖아요. 미쓰비시에서 정주영 회장한테 다 줬잖아요. 소개되고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빨리 배우는 국가는 없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를 쫓아온다? 하여간 이 갭만 봐도 그거는 내가 볼 때는 한계가 있다. 그럼 두 번째, 중국이 기술적으로 못 쫓아오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대줄게요. 일단 프리 소사이어티가 아니면 기술 개발은 안 돼요. 그 다음에 권위주의 체제처럼 공산주의 독재 권위주의 체제가 기술 개발을 할 수는 있어요. 어느 한 분에 집중적으로 때려박을 수는 있어요. 그게 우주 항공 산업이에요. 지금 부자 산업하고. 근데 저건 뭐냐면 자기 리소스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밀어 제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리소스가 거기 가는 것만큼 다른 쪽 기술을 주거든요. 삼성경제무소에서 데이터를 제시하는 게 두 번이나 있는데. 아니 제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럼 삼성은 그건 있어요. 내부 문건하고 외부 문건하고 별개로 나와요.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 비즈니스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욕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내부 문건은 틀립니다. 삼성 비밀연구소, 비밀보고서 하나 드릴게요. 작년에 이제 그걸 오픈할까 하다가 위험한 문건을 오픈 못했다고. 실제로 인터뷰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연구소 부소장이. 무슨 얘기냐면 삼성 판단은 지금 여기 중국에 임금을 언제까지 활용할 수 있냐 하는 게 내년서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임금이 올라가지고 네, 이거 공동 물건 만드는 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은 싼 공정으로 대체하는 수밖에 없어요. 싼 아주 핫바리 물건만 만들고 그 위에 하이테크 쪽은 딱 우리나라 다른 데 싱가포르 가는데 어디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임금이 벌써 치고 올라와서 삼성 정도만 해도 훌륭하게 못 만들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중국의 소비가 삼성에 미치는 영향. 그건 앞으로 3년 이내에서부터 꺾이는 걸로 봐요. 그 삼성 비밀보고서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서비스 산업에 대한 게 발달했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약간 시간 걸려서 복잡해요, 얘기가. 지금 중국이 돈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 일단은 둘로 갖고 와요. 하나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받죠. 네. 이게 하나 있고 중국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요. 어떻게 터냐면 이 부분이 이제 제일 나쁜 부분이고 경제에 지속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일본한테 배웠어요. 이거. 일본이 제일 나쁜 짓 한 게 이거예요. 지금. 사회보장을 안 해줘요. 없죠? 중국에 사회보장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사회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저축하는 수밖에 없죠. 저축해야죠. 왜냐하면 일가구 자녀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기댈 수가 없어요. 지 먹을 건 지가 이제 챙겨야 돼요. 저축을 해요. 이거를 강제 저축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축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를 딱 만들어 놨다니까요, 지금. 그럼 우리는 실틈 저축을 해요. 근데 과잉 저축이 오니까 돈이 많이 은행에 들어오니까 은행의 이자율은 극도로 낮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보통 예금 같은 경우는
2%밖에 안 되고요. 1년 정기예금이 1.87%예요. 세상에. 우리나라보다 낮아요. 이렇게 낮은 금리가 가능한 게 돈이 너무 쏟아져버리니까 이 돈 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 간접점에 투자하고 공장에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 때문에 서비스 산업 금융시장을 개방을 못하고 개방을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자, 미국계 한국계 막 들어가죠 지금? 그러면 1년 만기 그거를 1.78% 이자율로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미국이랑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3% 주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4% 주겠다. 경쟁이 붙는다고요. 4% 주겠다 그러면 어떤 바보가 여기다 갖다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중국 바보가 예금을 했어요. 지금 1.78%로. 그러면은 중국은행도 올려야 돼요. 이걸 경쟁을 하려면. 그래서 4% 5% 되죠?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행으로부터 가져다 쓰는 중국 기업들의 이자율이 올라가요. 그 이자율 압박 때문에 이익률이 떨어져요. 붕괴됩니다. 잘못하면. 바로 이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을 개방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본시장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WTO 들어가면 이제 IMF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경상수지하고 자본수지가 있어요. 우리가 어카운트에 회계 관리를 그렇게 하죠. 근데 경상수지에 일부 들어가 있는 게 무역수지입니다 지금. 근데 WTO에 가입하면서 1997년인가 8년인가 가입했죠. 그러면서 경상수지는 오픈했어요. 오픈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무역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마음대로 외환을 교환할 수 있게 했어요. 그렇지만 무역이 안 되죠. 근데 자본수지는 개방한 데다가 그때 우리나라 외환위기 뭐였죠? 1990년대. 거기에 놀래가지고 묶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개방한 데다가 2008년 외환위기, 미국 위기가 또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면 자본시장은 영원히 개방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개방하면 늦게 하면 할수록 임팩트는 커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뱅킹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보십시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난 그 부분 굉장히 평가를 높은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러 제끼를 보십시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완전히 개방하는 거 보세요. 못해요. 우리나라는 했어요. 완전히 빨갛게 났어요. 우리는 완전히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뉴욕에 뭐 부동산 사고 싶다. 200만 불까지만 신고하면 됐거든요. 허가 아니에요. 신고해요. 우리는. 여러분 신고하면 그냥 200만 원 내줘요. 뉴욕 가서 땅 투기를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풀 컴파티빌리티가 돼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봐서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수준으로 온다 그러면 그거는 뭐 망할 걸 각오하기 전에 망합니다. 이자율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좀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 근거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 되느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다 못하는데 만약 필요하시면 제가 글 쓴 건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레버리지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레버리지가 있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거는 화해협력 정책을 해가지고 안보 상황을 변할 수 없다. 이거를 강조한 거지.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화해협력을 걷어들인다. 그러면 압박이 안 갔어요. 또 있습니다.